안녕하세요. 실시한 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 일본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제 아내가 일본 영주권자이고 아내의 친정이 일본에 있어서 저도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했었죠. 그 비행기 안에서 일본의 모습을 딱 보면 정리정돈이 자로잰 듯 잘 된 나라예요. 그 대한민국 국토와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이 산지가 많아서인지 대도시를 제외하고 아직 그 농촌 지역의 모습은 일본이 좀 더 정리가 잘 된 듯 보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일본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째, 일본인들은 조용하고 예의가 바르다. 그 일본 여행 첫날에 그 일본의 공항 순환버스 안에 시끄럽게 수다를 떠는 일본 아줌마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일본 사람들은 절대 공공장소에서 예의 바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 한 번 아내를 보고 제가 피식 그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본도 수다를 떨 줄 안다. 일본 사람도 공공장소에서. 두 번째, 일본은 깨끗하다. 기준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과 비교해서 나라의 깨끗한 정도는 완전 대도시를 빼고는 제가 느끼기에는 대한민국과 비슷했어요. 그 오래된 그 건물이 많은 그 도시 외곽 쪽은 식당이나 거리 그리고 화장실 대한민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깨끗함을 보였어요. 세 번째, 일본의 선거 모습. 일본의 선거는 투표용지가 집으로 배달됩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의 대한민국과 차이가 있죠. 그 투표용지는 대한민국처럼 정당 이름, 기호, 후보자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투표용지가 후보자 이름을 정확하게 써내야 해요. 그래서 철자 하나라도 틀리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됩니다. 이름을 모르면 투표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 투표율도 낮고 무효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국 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정치 가문이 엄청나게 유리한 선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결과는 오래된 세습 정치가 유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 가문을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 케네디가, 클린턴과 부시가 같은 정치 가문들이 있어요. 근데 일본에도 비슷하게 아베 가문, 후쿠다 가문, 그리고 고이즈미, 그 다음에 아소 가문 같은 세습 정치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일본은 세습 정치가 가능한 걸까요? 정말 저 가문들은 이 정치적 유전자가 발달돼서 세습이 가능한 걸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이었던 문희상 그 국회의장 아들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여러 야당으로부터 세습 공천이란 그 무수하고 무난한 비난을 받고 사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2020년 일본은 세계 유례 없는 정치 환경 때문에 이 세습 정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베 또한 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그 정치인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후광으로 정치인이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유튜버 윤 작가가 일본 아베가 장기 집권하는 것이 아베가 엄청나게 실력 있는 정치가라고 얘기하는 그 이상한 논리를 피우고 있는데 이 아베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일본의 이 세습 정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또 일본은 게이바스, 그러니까 한국말로 규벌이라고 해요.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기득권, 사회 기득권 연합체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가끔 뭐 부자 간의 정치인이 있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졌죠. 일본의 세습 정치는 제 생각으로는 미래의 일본 사회에 엄청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한 예로 고이즈미가 환경부 장관이 됐는데 이 국제사회에서 나가서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 고이즈미가 한 얘기가 있어요. 환경 문제는 섹시하게 풀어야 한다고. 섹시하게 어떻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이 저런 이야기가 입에서 튀어나올 것까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일본의 경제에 대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본은 80년대 엄청난 경제 성장, 지금 얘기하면 버블 경제가 형성돼 있을 때가 있었어요. 단적인 예로 이 노가다, 한국어로 말하면 잡부의 연봉이 한국 돈으로 그때 당시는 4억이나 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국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누렸던 일본이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 후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왜 잃어버린 30년이 되고 일본이 왜 회복을 못하는지 이 아베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베는 일본식 양적 완화 정책을 집권 내내 밀고 있어요. 일본의 엔화는 달러와 함께 세계의 기축통화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와 엔화는 그 안전자산으로 분리되어 있죠. 그러므로 일본의 엔화 가치를 아베가 떨어뜨려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 일본의 수출이 굉장히 유리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늘리려는 꼼수를 사용하고 있죠. 중국도 비슷한 것을 하다가 미국과의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죠. 그렇게 해서 수출이 많이 되면 주식 시장은 살아나야 되는데 일본은 그 구조를 알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살아나질 않아요. 근데 아베가 들어서서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안정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는 꼼수가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마구마구 찍어냅니다. 그 찍어낸 돈으로 일본 내 주식을 또 마구마구 사들여요. 현재 일본의 주식시장을 정부가 찍어낸 돈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정부에 찍어낸 돈으로. 그러므로 일본 중앙은행은 일본 내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정말 기형적이죠. 결과적으로 일본의 부채 비율은 250%, 세계 최고입니다. 일본의 1년에 예산이 대략 1000조라고 했을 때 일본 정부가 235조를 이 정부의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의 1년 세수는 625조엔에 그쳐요. 그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본은 일본 내 국내에 세금을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8%였던 세금을 소비세를 10%로 올렸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소비세가 오르자 이 소비세가 오르면 소비를 다시 위축시켜요. 그러면 내수시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일본은 내수시장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수출시장에 굉장히 의존하는 나라고. 그렇지만 이렇게 소비세가 오르면 일본 내 내수시장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죠. 그런 일본의 불안적이고 편법적인 일본의 양적 완화를 미국은 알고 있을까 모를까요? 저도 아는데 당연히 미국도 알고 있겠죠.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예요. 세계 기축통화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그 경제가 무너져 버리면 미국도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그 신자유경제라고 해서 자국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경제가 다른 나라를 강압하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일본의 이 양적 완화를 미국이 건들게 되면 미국의 경제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본 아베가 미국 트럼프에게 왜 그렇게 아부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보고 느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일본은 국뽕에 빠져 있어요. 일본은 타라 입구, 일본인은 아시아의 수준이 맞지 않다. 일본인들은 유럽인과 가깝다. 그래서 탈아 입구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일본은 영어권 나라를 빼고 영어를 가장 잘한다.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해주죠? 뭐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게 국뽕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해조류는 유일하게 일본인만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택시는 사람이 문을 열지 않죠. 자동으로 열리는 문인데 해외 사람들한테 일본 택시를 보여주면서 이거 너무 혁신적이지 않아? 라고 하고 스스로 해외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화자찬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해외 사람들이 놀랄 거는 일본의 이 택시의 자동문이 아니고 일본의 택시의 택시비가 너무 높아서 너무 비싸서 그걸 보고 더 크게 놀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점을 보면 수많은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엄청나게 훌륭한 나라라고 칭찬한다라는 그런 책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아마도 한국에서 만약에 한국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엄청나게 칭찬한다라고 그 스스로 자찬하는 책이 나오면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가 어우 오글거려 이러면서 한 권도 팔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이 책이 팔리기 때문에 계속 이런 책이 나오겠죠. 뭐 혐한 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는 일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보고 느끼고 아는 지식을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도 저희들은 일본에게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노벨상이라든가 일본인들이 전통을 중시하고 장인 정신을 우대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배울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국산품 애용하는 정신 또한 반드시 우리나라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떤 환경에 있을 때 불매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때 국산품 애용을 하지만 일본인들은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자국의 물건이 세계의 최고다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품을 스스로가 애용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시청자분들께서 이 이야기들이 즐거우셨다면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